다카라다 도요코가 빨래를 널려고 뒷마당으로 나가자 어디선가 봄 내음이 났다. 봄이 오면 뭐해. 꽃구경도 갈 수 없는데.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부터 올해가 몇 번째 봄일까. 여대 시절 친구들은 벚꽃 구경을 하러 요시노로 가는 모양이다. 꽤나 멀리까지 걸음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도쿄 도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만 하고 헤어지더니 그 다음에는 연극을 본 다음 한잔하며 수다, 그 다음에는 1박짜리 짧은 여행을 떠났고 급기야 올해는 2박짜리 여행을 간다고 한다. 모두가 자식을 다 키웠다고 20년 만에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는 눈치다. 다들 이제 알게 된 거지. 뭐 놀 수 있는 시기도 잠깐이라는 걸. 언제 부모님 병수발을 들게 될지 누가 알겠어? 이렇게 느긋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지금뿐이다 싶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나 봐. 유적을 천천히 돌아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걸 보려고 그냥 꼭꼭 찍으면서 다니는 시기야. 언제였나?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하더니 후후후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러나 70세 사망 법안이 가결된 후로는 그런 생각조차 와르르 무너졌다. 법안이 시행되는 2년 후면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은 전원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지금 부모님 병수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홀가분하게 해방된다.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을 보살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걱정도 무용지물이 된다. 시어머니가 없는 이 집. 앞으로 2년 후를 상상해 본다. 생활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시어머니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상상만 해도 해방감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멍하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편의 셔츠를 널고 있는데 벨소리가 들렸다. 얘야! 시어머니가 절박한 목소리로 불러대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났나 하고 후다닥 뛰어갔지만 지금은 이골이 났다. 저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기운이 넘친다는 뜻이다. 그래도 그렇지 마당에 있는데도 이렇게 똑똑히 들릴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 방은 마당을 향해 있지만 툇마루의 유리문도 방의 장지문도 꼭 닫혀 있다. 여기서도 이렇게 크게 들리니 보나마나 이웃집에도 쩌렁쩌렁 울렸을 것이다. 얘야, 뭐하니? 이번에는 따릉하고 배를 짧게 울리면서 더 큰 소리로 부른다. 이제 수건 3장 남았다. 다 널고 가도 된다. 이렇게 날이 화창한데 부드러운 햇살을 조금이라도 오래 쐬고 싶다. 아이고 정말! 대답을 않고 있자니 목소리가 더 커졌다. 혹시 정말 어디가 불편한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에 빨래를 내던지고 얼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디 불편하세요? 문을 여는 순간 찡그린 얼굴과 마주쳤다. 얘는 왜 그리 호들갑이야? 느긋한 목소리였다. 대체 어디 있었기에 몇 번이나 불렀는데도 일이 늦어. 무슨 대저택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쓰러진 후 뒷마당이 보이는 손님용 방에 환자용 침대를 들였다. 집 안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들기 때문이다. 원래는 다다미 방이던 바닥에 마루를 깐 것은 기저귀를 갈다가 떨어진 변 냄새가 도무지 빠지지 않아서였다. 본인이 원해서 회칠한 벽도 바깥이 보이게 부분적으로 유리를 끼운 장지문도 그대로 놔둔 탓에 전통식도 서양식도 아닌 묘한 방이 되고 말았다. 전에는 한쪽 벽에 도코노마에 해묵은 족자가 걸려 있었고 꽃꽂이 교사인 시어머니가 손수 꾸민 꽃병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는 성인용 기저귀와 수건 같은 것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마당을 좀 보고 싶구나. 그러세요.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까. 장지문을 열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참 살풍경하기도 하지.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건강했을 당시에는 마당에 꽃이 알록달록 피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손바닥만한 마당 한 모퉁이에 단풍나무와 소나무가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다. 얘야, 마당 가득 꽃을 좀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네? 여기서 보이는 경치가 내 세상의 전부인데 아름다운 걸 보고 싶구나. 네,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인간에게는 초목이 큰 위안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원예에 재주가 없다.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다는 스킨답서스조차 말려죽인 적이 있다. 어쩌면 좋을까? 그렇지, 꽃이 핀 화분을 사다 놓으면 어떨까? 화분을 쭉 늘어놓으면 된다. 뭘 그리 꾸물거려? 네? 빨리 기저귀 갈지 않고? 아, 알아차리지 못한 내가 한심하다. 시어머니가 언짢아 하거나 괜히 꼬투리를 잡는 것은 기저귀가 찝찝하기 때문이다. 벌써 몇 년이나 병수발을 들고 있는데 그 눈치를 또 잃지 못했다. 아,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바로. 발 쪽으로 가서 이불과 담요를 들친다. 통통하게 살찐 하얀 두 다리가 나왔다. 시어머니는 스스로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든다. 그렇게 해주면 기저귀를 갈기가 한결 쉽지만 그 동작을 볼 때마다 재활 훈련을 받으면 제 힘으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쓰러져 뼈가 부러지기는 했지만 수술해서 다 나았고 70세 사망 법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몸을 일으키는 연습도 했다. 그런데 그 법안이 통과된 후로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말았다. 어차피 죽을 건데 다 엇쓰고지. 그런 말이 입에 붙었고 더는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골절을 계기로 흔히들 몸져 눕는다고 하니 이런 상태가 일반적인 건지도 모르겠다. 종이 기저귀를 뺀다. 강렬한 오줌 냄새가 풍긴다. 나도 모르게 숨을 삼키고 입으로만 호흡한다. 기저귀를 갈 때는 최대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무 말 않는 것이 좋다. 남이 기저귀를 갈아줄 때의 그 굴욕감이 얼마나 클지 시어머니의 괴로운 심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재빨리 끝내는 것이 최선이다. 물티슈로 사타구니 주위를 닦아내고 기저귀를 새 것으로 간다. 빼낸 기저귀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 비닐봉투에 담고 꽉 묶었다. 몸도 닦아드릴까요? 그래 나오. 잠옷과 속옷을 벗기고 얼른 목욕 수건을 몸에 덮었다. 알몸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젊은 여자만이 아니다. 늙어서 탄력을 잃은 피부조차 내보이기가 싫은데 자신도 이미 젊지 않기에 잘 안다. 방 안에는 둘밖에 없지만 그래도 목욕 수건을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닦는다. 꼼꼼하고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정성스럽게. 그게 굉장히 어렵다. 친정 어머니처럼 베테랑이 되려면 앞으로 몇 년은 걸려야 할 듯하다. 등을 닦을 때 커다랗게 패인 흉터가 보였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으로 가득해진다. 다 끝났어요, 어머니. 어디 가려운 데 없으세요? 없다.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개운하구나. 그렇게만 대답해줘도 내 기분이 아주 달라질 텐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병수발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르니 어쩔 수 없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대가족과 함께 산 경험도 없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암이 말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몇 달 입원 생활을 하고는 그대로 돌아가셨다. 그러니 병수발을 한 적이 없는 것이다. 쓰레기를 들고 시어머니 방에서 나왔다. 대변은 오후에나 보려나? 잘 나오지 않는다고 고통스러워하면 관장까지 해줘야 한다. 아무쪼록 텔레비전을 보는데 불려가지 않기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자기 집에서 부모 병수발을 드는 사람의 사정이 어떤지 아사오카는 절대 모를 것이다. 아마
똥오줌 한 번도 받아낸 적도 없을 것이다. 날마다 그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그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도요코는 그런 비참한 뉴스를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숨이 턱턱 막혔다. 사람이 나빠서 살인하는 것은 아니다. 살인범이 된 아들도 피해자인 노모도 딱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반면 자기보다 훨씬 상황이 절박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솔직히 안도할 때도 있다. 시어머니가 빨리 죽어주기를 바라는 자신을 자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 법안이 아니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드는 생활이 계속될 수도 있다. 혹독한 그 생활의 기한이 정해져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절망적인 심정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아직 2년이나 남아있다. 내게 남은 인생은 고작 15년인데 그 중에 2년이 병수발로 사라진다. 15년이란 인생은 짧지만 병수발 2년은 길다. 엄청 길다. 내일부터?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저출산도 고령화도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10년 전의 인구 예측 따위는 다 엉터리였다고요. 어떻게 그런 희망적인 미래상을 발표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게 허용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마린코의 한숨이 전염된 것처럼 텔레비전 앞에서 도요코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연금보험을 부담하고 있는 현역 세대가 해마다 줄고 있다. 머자나 장기 요양기금도 바닥날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염치도 없이 부모님 병수발은 각 가정에서라는 시대착오적인 방침을 내세웠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아니 나더러 그런 유치원 애들 같은 짓을 하라고? 난 사양하겠다. 너야 내가 밖으로 나가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만. 그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에도 가지 않는다. 2년 후면 남편이 정년퇴직하는 시기와 겹친다. 결혼 뒤 지금까지 1년 내내 바쁘기만 했던 남편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 남편이 집에 있게 되면 가족의 생활도 크게 변할 것이다. 남편은 마사키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이다. 나는 이제 마사키가 감당이 안 된다. 남편은 나와 달라서 사회 경험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남자다. 지금까지 남편은 될 수 있는 대로 마사키 이야기를 피하려 했지만 그것은 아버지로서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어서였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잘난 아버지의 잘난 아들이라는 찬란한 도식이 무너졌으니 엄마인 나 이상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퇴직을 하고 나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앞으로 2년 남은 이 생활을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경제적인 걱정은 없다. 남편의 퇴직금이 2천만 엔 전후라고 들었다. 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 요즘은 웬만한 대기업도 그 정도 선인 듯하다. 70세 사망 법안이 가결되기 전에는 2천만 엔 가지고는 노후 생활이 빠듯하겠다고 생각했다. 평균 수명까지 산다 치면 퇴직 후의 인생이 30년 가까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70세 사망 법안이 가결된 지금 2천만 엔은 꽤 큰 돈이다. 65살부터는 연금도 받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웬만큼 있다. 어쩌면 퇴직금 전액을 마사키에게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얘야! 그때 시어머니가 부르는 커다란 소리와 함께 벨이 울렸다. 짜랑짜랑하고 기운찬 목소리. 목소리만 들어서는 젊은 사람 같다. 빨리 대답하지 않아 잠깐 틈이 생긴 순간 위협하는 것처럼 버럭 소리를 지른다. 얘는 대체 뭐 하는 거냐? 슬퍼진다.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는 건 꼭 남편이 없을 때다. 네, 무슨 일이세요? 대답하면서 복도 안쪽으로 종종 걸어간다. 문을 여는 순간 날카로운 시선이 이쪽을 찔렀다. 자리 보존을 하면서 점차 정신도 오락가락해지는 노인이 많다고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정반대다.
날로 신경이 예민해지는 게 아닐까 싶은 느낌마저 든다. 대체 뭐라는 거야? 몇 번을 불러야 하겠니? 침대에 누운 채 머리만 들어 이쪽을 쏘아보고 있다.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뭐 했느냐고 묻는데.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다. 부엌에서 일하느라 못 들었다느니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 도리어 골치 아프다. 경험상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면 집요하게 추궁한다는 걸 알고 있다. 80 넘은 노인 같지 않게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모순되는 점이 있으면 나중에 꼬치꼬치 캐묻는다. 텔레비전은 이 방에도 있잖니. 같이 보면 좀 좋아? 네. 허리가 아프다. 좀 주물러라. 사실 나도 요통이 심하다. 삐끗하지 않도록 허리를 굽히는 각도에 늘 주의하고 있다. 처음 허리를 삐끗한 것은 이 집으로 이사와 짐을 풀 때였다. 그 후로 만성이 되고 말았다. 지금은 이 이상 움직이면 삐끗하겠다 싶은 순간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너는 젊어서 좋겠다 라는 말을 하지만 나도 이미 젊지 않다. 까딱 잘못하면 내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 고독이 이렇게 괴로운 것일 줄이야. 마치 무인도에 있는 심정이다. 점심을 먹고 난 다카라다 기쿠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예의 법안이 가결된 후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다. 어차피 죽을 몸인데 재활운동 따위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텔레비전에서도 번번이 하는 말이지만 가장 불쌍한 것은 현재 68살인 사람들이다. 84살인 자신처럼 2년 후에는 그들도 죽어야 한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충분히 산 셈이다.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23살에 나와 결혼해 보험사 영업사원 노릇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야간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다. 귤 상자를 책상 삼아 밤낮 없이 공부하던 뒷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야간 고등학교에서는 개근상을 받았다. 38살에는 드디어 야간 대학을 졸업했다. 그런 남편이 12년 전 74살의 나이로 암에 걸려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 나 역시 앞으로 2년 뒤면 저 세상으로 간다. 남편이 저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다. 부모님과 그렇게나 착했던 새 오빠는 기다리다 지쳤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살아있어 봐야 별 의미가 없다. 앞으로도 2년도 뭘 하면 살면 좋을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은 그런데도 정작 죽어야 한다고 하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밤중에도 몇 번이나 눈이 저절로 떠지고 그럴 때마다 불안감이 덮쳐온다.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면 끔찍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를 뻔하곤 한다. 그럴 때 누군가 옆에 있어 주었으면 싶다. 아니, 이 방이 아니라도 며느리 도요코가 옆방에서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 쉽지 않다. 그건 그렇고 이 늙은이 하나를 잘도 1층에 혼자 놔두고 있다. 아들, 며느리, 손자는 모두 2층에서 자고 있다. 늙은이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70세 사망 법안이 통과된 날을 경계로 며느리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본인은 내색을 안 하고 있다 여기겠지만 반짝거리는 눈이 말하고 있다. 좋아 죽겠다고. 그러다 얼마 후에는 될 대로 되라는 표정으로 돌아갔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다. 아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겠다고 했는데 혼자 남는 게 서럽고 화가 나 그러는 건지 아니면 혹시 앞으로
2년간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것도 염증이 난다는 건가?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며느리 생각은 내 손바닥 보듯 알 수 있다. 아니, 며느리뿐이 아니다. 딸들 태도만 해도 그렇다. 유산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다. 못되게 자란 사위들이 꼬드겼다 해도 그렇지. 정말 한심해서 못 봐주겠다. 딸만 그런 것도 아니다. 맏아들이라는 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를 두고 외국 여행을 떠나겠다고 한다. 그러나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보탬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수고만 끼치는 인간이다. 어차피 죽는 거 2년 후가 아니라 내일이면 좋겠는데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얼마나 남았을지 계산하면서 달력을 넘기는 것도 괴롭다. 누가 야금야금 목을 조르는 듯한 심정이다. 아, 젊은 시절이 좋았다. 지금은 아이들 키우며 집안일 하느라 바빴던 그 시절이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는 것을 안다. 해가 갈수록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게다가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 장지문의 유리창으로 눈부신 햇살이 보인다. 오늘도 날씨가 좋은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참 오래도록 햇볕을 쬐지 못했다. 넓은 들판에 서서 온 몸으로 바람을 맞고 싶다. 불쑥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복도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후미코 씨가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이어 장지문이 열리고 몸집이 작은 후미코의 달덩이처럼 동그란 얼굴이 보였다. 후미코는 어린 시절 친구다. 엄마의 사촌오빠 집에서 살 때 후미코도 한 동네에 살았다.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다. 자, 이거. 내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곶감이었다. 버튼을 눌러 침대를 약간 일으켰다. 아이고, 고마워. 얘야, 차 좀 부탁한다. 옥로로 준비할게요. 후미코가 어기적거리며 침대 옆에 놓인 앤티크 의자에 앉는다. 후미코는 장수하는 집안의 딸이다. 어머니는 100살까지 살았다. 마지막까지 정정했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엉엉 울었다. 전쟁 고아였던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준 유일한 어른이 후미코의 어머니였다. 사촌 집안에서는 식량 배급이 있는 날에도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걸 보다 못한 후미코 어머니가 주먹밥과 찐 고구마를 몰래 갖다 주곤 했다. 그 어머니를 닮아선지 후미코는 지금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몹시 아쉬울 것이다. 그런데도 명랑하게 긍정적으로 살고 있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그리도 심지가 꿋꿋할 수 있을지, 이럴 때 그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모른다. 애당초 그 심지란 뭘까? 후미코는 4월생이라 나보다 앞서 죽는다. 생일에서 한 달 이내에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니 후미코는 앞으로 1년 9개월 남았다. 나는 10월생이니 2년 3개월이 남았다. 엄마가 말려준 곶감이 생각나네.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그 시절에는 맛있는 게 없었으니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지. 후미코는 곶감을 오물거리면서 먼 곳을 보는 아련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그 시절이 그립네. 나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쑥떡을 참 좋아했거든. 쑥떡 만드는 날은 아침부터 신이 나서 쑥을 따러 들판에 나갔는데 그 쑥떡보다 맛있는 것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다. 눈을 감자 아주 먼 옛날에 죽은 부모님과 오빠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모님은 마냥 40대, 오빠들은 아직 젊은 채다. 돌아가고 싶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시절로. 기쿠노, 우리 비밀 장소 기억나? 친척집에 살게 되고서부터는 학교에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웠다. 숙모는 허세가 심한 사람이라서 그나마 학교는 보내주었다.
물론이지. 학교 뒤에 있는 신사 말하는 거잖아. 머루가 많이 있었고, 그 무렵에는 도쿄에도 자연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산딸기랑 쉬나무 열매도 많이 따먹고 말이야. 너희 엄마는 앵두랑 뽕나무 열매를 따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셨다고. 당시의 전경이 하나둘 뇌리에 떠올랐다가 사라진다. 여름에는 툇말 위에 커다란 대야 꺼내놓고 놀면서 수박도 따먹고, 요즘은 물잠자리도 텅 안 보이더라. 후미코, 시대가 많이 변했어. 그래, 변했고 말고 총리 대신도 절반은 미국 사람이나 다름없잖아. 시대가 변했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 옛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하나둘 죽어가고 있다. 주위에는 말이 안 통하는 젊은이들 뿐이다. 네가 죽으면 정말 슬플 거야. 이제 얘기할 상대도 없잖아. 그렇게 말하고 후미코는 적막하게 웃었다.